이 중산층들을 중심으로 먼저 서울시에서 도시개발을 할 텐데 이들이 살 곳이 필요하니까 그 선두에 서 있었던 게 이제 세운상가 완성을 딱 해놨더니 처음에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과 같은 건물로 홍보는 돼요. 그런데 70년대 중반 정도가 되면은 세운상가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불러요? 흉물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시의 개발 방향성 강남 여의도 동부이촌동으로 바뀌면서 네. 이제 더 이상 강북은 개발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운상가만 70년 정도에 완공이 된 거고요. 그 주변은 여전히 무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상태로 이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 과거를 깨워 현재를 밝힌다. 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쩐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최고의 역사 커뮤니케이터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김재원 쌤, 왜 벌써 웃으세요? 김재원 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왜 뭐가 부끄러우셨습니까? 최고의 역사 커뮤니케이터. 민망하네요. 아닙니다. 네, 원래 방송계가요. 네네. 차세대 스타를 제일 먼저 그래요? 알아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재원 선생님에 대한 네네네. 얘기는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코너에 대한 포부 또 어떤 코너로 이해하고 도움받으시면 되는지 말씀 좀 주세요. 포부까지는 좀 그렇고 예. 이게 저는 걱정이 좀 됐어요. 경제 채널이잖아요, 경제 그렇죠. 채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예. 경제 이야기를 주로 하는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이 역사 이야기가 갑자기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이걸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만 네. 근데 역사 속에도 경제 관련된 인물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건들도 많고 그래서 경제 관련된 사건들이나 이제 인물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같이 해보는 시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뭐 겸손한 말씀은 우리가 역사 배우는 이유가 네. 뭔지 아시잖아요. 과거를 통해서 지금을 되돌아보고 네. 네. 성찰을 하려는 거니까요.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래도 첫 시간인데 그래도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학위 받으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주 전공이 이제 도시개발사. 예. 기도 해가지고 이제 집 얘기인 거죠 결국. 예. 이제 특히 이제 서울의 집 이야기. 뭐 요즘도 뭐 거의 대부분의 그 이제 직장인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집 한 채 갖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서울은 이렇게 땅값이 비싸졌고 왜 예전에는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손에 잡힐 수 있는 어떤 꿈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못하게 되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서울도 워낙 그 변화가 심했던 도시이다 보니까 네. 어디서부터 우리가 서울의 변화를 생각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데 우리 재원쌤 입장에서는 서울이 가장 극적으로 변화된 시점 하나만 꼽으라면 언제를 꼽으세요? 진짜 극적으로 딱 변하기 시작한 거 한순간을 딱 꼽으라고 하면 예. 당연히 식민지기입니다. 식민식이요? 네네. 왜요? 일단 그 전까지는 근대 도시가 아니었다 보니까 이제 근대 도시화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 기본적인 지금의 서울 도시 개발의 메커니즘은 그때 완성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로 딱 들어가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를 꼽으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해방 이후 갑자기 늘어나는 어떤 인구에 어떤 대비해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개발 방향성을 잡는 과정. 그리고 또 하나 딱 꼽자고 하면 1966년을 꼽을 수 있을 것 딱 같아요. 66년이요? 명확하게 66년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예. 조금 특이한 경우기는 한데 일단 서울시장이 바뀌기도 하고요. 예. 그때 바뀌었었던 서울시장이 추진했었던 많은 것들이 지금 서울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이 이 시절에 바뀌기도 해서 예. 1966년을 주로 예. 가장 큰 분기점으로 보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서울역사박물관이나 예. 아니면 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서울 도시개발과 관련된 특별전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예. 그럼 꼭 1966년을 기점으로 꼽습니다. 그러면 1966년에 서울시장은 어떤 분이셨어요? 김현옥 서울시장. 예. 김현옥 서울시장이 부임을 하면서 서울이 천지개벽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때는 우리 민선시장이 아니라 딱 지명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군인이고요. 예. 김현옥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군인 하면서 야전에 구르기도 하셨고 육사 나오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준장으로 예편하신 다음에는
부산시장을 또 역임을 하십니다. 예. 근데 부산시장을 역임하실 때가 사실 굉장히 중요했어요. 부산시장 하실 때 이미 별명이 하나 붙거든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불도저 시장이라는 그 별명이 붙게 되는데, 이 불도저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도저를 이제 젊은 분들은 요즘은 이제 잘 좀 생소하실 텐데 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땅 고를 때 네. 밀어버리는 그렇죠. 게 이제 불도저잖아요. 예. 이제 그거를 부산시장 때부터 이런 식의 도시 개발을 선택을 하신 거죠, 본인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허가받지 않은 어떤 건물들이나 예. 또 주택들을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밀어버리는 게 그냥 미는 것도 아니고요. 보통은 하루 만에 보통 밀어요. 보통 이제 하루 만에 밀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무엇을 지을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셨던 예. 분인 거죠. 아, 먼저 밀고 고민하는 거예요? 뭐 동시에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참, 그런데 이 당시에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라는 게 네. 고압적이다 보니까 이게 가능했었는데 네. 특히 이분은 그 와중에서도 네. 훨씬 더 속도 있게 추진력 있게 해서 발탁된 분이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게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1966년 5년에서 6년 넘어가는 그 시점, 원래는 서울시장이 윤치영 서울시장이었었거든요. 이분은 군 출신이 아니십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고민이 되게 깊으셨어요. 일단 서울시가 늘어나는 속도가 이때 이제 개발 도상국이었죠. 네. 개발 도상국 차원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지 좀 숫자를 알 수 있을까요? 1900 일단 해방 이후가 되면은 예. 2배 이상 늘어요. 2배 이상. 바로.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전쟁 시기였잖아요. 아시아 태평양 전쟁 예.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절에 서울시에 사시던 분들은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아, 예. 강제징용도 있고요. 네, 네. 아니면 일자리를 찾아서 일본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만주도 중국으로 있겠고. 예.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그분들이 해방 이후에 한 번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2배 이상 늘어났다가 이 정말 특이한 게 네. 전쟁 중에도 서울시 인구는 줄지 않습니다. 그래요. 전쟁 중에 이제 잠깐 그 이제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그때를 제외하면 예. 서울시 인구는 계속 증가합니다.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1960년에 이제 100만 명이 넘고요. 네. 1960년대 중반이 되면 244명 예. 되고요. 70년이 되면 600만이 넘어가 버리게 이야, 되는 급격히 수준이니까 느네요. 그냥 매년 늘어나는 숫자가 뭐 1, 20만이 아니라 4, 50만씩 꾸준히 예. 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당시 이제 윤치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쨌든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로 고민하셨던 게 아니라 못 오게 막으려고 했어요. 이제 들어오는 그 인구를 감당이 안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네. 건데 거주지에 제한을 두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경제를 전공하셨으니까 서울이 개발이 되려면 네. 가장 중요한 건 노동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당이 안 되니까 노동력을 들이지 말라라고 이제 해버리다 보니 예. 이제 전체적인 국가 경제 발전 방향이랑 맞지 않았던 거죠. 네. 당연히 그래서 이제 교체가 되고 그 교체가 될 때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대신 알받고 있었던 사람들 밀어내고 여기에 집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서울에 들어오면 돼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했었던 사람이 이제 김현옥 서울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캐릭터성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서울이라는 곳은 제한적인데 특히 네. 우리 예전에 서울은 정확히 말하면 사대문 앞만 서울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하려면 서울이라는 행정구역 자체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 2차 서울 확장이 크게 한 번 있습니다. 그건 언제예요? 일단 1945년에 해방이 딱 됐을 때의 서울은 네. 모양이 좀 이상해요. 네. 원래 한양은 사대문 아니고요. 한양은 사대문 안, 한양보다 조금 넓은 개념으로 성저심리라고 해가지고 성저심리, 그 밖으로 심리까지가 한성이었습니다. 한성. 그런데 이제 그거를 1910년 이후로 예.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되면은
경성이란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예. 그때는 어디까지가 서울이냐면 사대문이 있고요. 네. 그 밑에 용산까지입니다. 용산까지. 1차적으로. 예. 그렇게 돼 있었던 걸 조금씩 확장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옆에 마포가 이제 붙게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성동구까지 조금 네. 넓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지대로서 한 군데 편입되는 곳이 영등포입니다. 네. 그래서 영등포, 지금의 마포, 성동, 용산, 종로, 성북 네. 요 정도까지가 해방 직후의 서울이었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 확장을 하게 되는 건 해방 직후에 성저 심리로 복원한다라고 네. 해가지고 심리까지를 다 서울로 한번 묶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1차 확장이 있게 되고요. 사실 중요한 건 이제 2차 확장인 네. 거죠. 그게 1963년에 있게 되는데 네. 지금의 서울이 완성됩니다. 이때. 아.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그 덩치가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강남이라고 불리는 네, 네. 그 땅이 이제 서울로 편입이 되게 되는 거죠. 정확히 한 1.8배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한 번에. 한 번에. 참. 근데 이게 너무나도 좀 이해되지 않는 편입이었어요. 예. 이게 이때 마스터 플랜을 하나 짭니다. 네. 그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요 정도 넓어졌으면 서울시의 적정 인구수가 얼마일까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니까 한 500만 정도로 잡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서울은 애초에 만들 때 이렇게 편입을 할 때 500만 정도면 딱 살기 좋은 도시로 아. 만든 거였습니다. 강남 개발할 때는 여기에 500만 정도 살면 되겠네 생각한 그렇죠. 거군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구수가 늘고 이미 70년 되면 600만이 넘어가 버리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도시계획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강남이 편입됐을 때도 말이 되게 많았어요. 예. 이게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62년 3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서울이 곧 넓어진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때 유행하던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서울은 10,000원이다. 꽉 찼다? 그렇죠. 돈 10,000원이 아니고요. 예. 서울이 꽉 찼다라는 예, 의미에서 예. 서울은 10,000원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북적북적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넓어진다는 건 다 압니다. 앞으로 서울이 넓어지면 그럼 어디가 서울로 편입이 될까라고 하는 걸 고민을 네. 해야 되는데 당연히 북쪽은 힘들고요. 생각보다 지도를 펼쳐놓으면 서울이 그 북한이랑 되게 가까워요. 맞아요. 바로 위로 이제 일산 파주로만 올라가도 바로 네. 위가 이제 북한 개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좀 힘들 거다. 그러면은 또 어디가 가장 유력하게 점쳐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유력했었던 곳은 사실 부천이었습니다. 부천이요? 부천 김포. 오. 일제 시기부터 예. 해방까지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을 채우고 있었던 어떤 공업적 기반이라고 네. 하는 게 연결되는 도시가 있어요. 아, 인천. 그것이 인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속도로 그러면 사람들 다 경부고속도로로 알고 있는데 사실 경인고속도로가 더 네. 이름이에요. 경인고속도로도 있고 경인철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도로가 잘 뚫려 있어요. 네. 그리고 국도도 이미 뚫려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땅 투기를 벌써 그때부터요? 이미 엄청나게. 야. 이게 우리나라의 네. 어떤 DNA가 좀 있는 건가? 땅 투기 같은 경우는 식민지기 시기 일제 시기부터 굉장히 잦았습니다. 일제 시기 때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제일 먼저 서울의 어떤 위성 도시라고 해야 될지 네네네. 신도시 개발로 생각됐던 곳이 은평구 쪽이라고 네. 들었는데 네네네네. 그때 당대 최고의 갑부들이 네. 거길 지정했다고 네. 했는데 네. 그때도 그럼 땅 투기가 있었던 아유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땅 투기 굉장히 많고요. 그때로 이제 제조 일본인이라고 불리는 예. 제조선 일본인들, 그러니까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땅 투기는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아, 일본인들이 알려줬나 보네요. 보면. 네, 사실 이거는 뭐 일본 한국의 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예. 시장 경제에서는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당연히 허다한 경우이기 때문에 네. 당연한 수순이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천이 선택이 될 것처럼 하다가 이게 너무 비싸지니까 네. 여기에 이제 앞으로 주택도 지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구나. 이 국가 입장에서 이미 올라버린 땅에 그렇죠. 개발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좀 힘든 일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격적으로 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땅이었던
이제 강남 땅. 그때 이제 영동이라고 불렸었죠. 예. 영등포 동쪽에 있는 땅이 원래 기존 서울에 거의 한 80%를 차지하는 정도의 땅이 이제 탁 하고 편입이 되게 되는 거죠. 영동이라고 불리운 것도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뜻인 거예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야,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 얻네요. 네. 어떤 지자체가 네. 우리 지자체가 뭔가 네. 국토 균형 발전, 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큰 국가의 선택지로 어떻게 보면 딱 낙점을 받으려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땅값이 좀 싸야 싸야 된다.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자, 그러면 다시 김현욱 시장으로 돌아와서 네. 김현욱 시장이 부임하기 직전에 서울의 행정구역 자체는 일단 크게 확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이 불도저라는 시장이 딱 부임을 받은 거네요. 네네네. 그럼 이제 속도가 엄청 났을 것 같은데요? 바로 강남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예. 바로 강남으로 가지는 못하고 거기는 이제 용동 개발 계획 정도만 잡아놓고 예. 나머지 일을 사실 더 많이 이제 신경을 써요. 돈을 이제 갖다 쓰게 되는 건데 네, 어떤 건가요, 그게? 일단 제일 크게는 네. 도로를 엄청나게 깝니다. 그렇죠. 뭔가 도시 개발하려면 도로부터 깔아야죠. 이 사람이 했었던 이제 김현욱 서울시장이 했었던 말 중에 여러 개 되게 많아요. 예. 싸우면서 건설하자. 싸우면서 건설하죠? 그건 뭐예요? 싸움 진짜 전쟁이라는 거예요. 건설이 곧 전쟁이다. 예. 그래서 보통 김현욱 서울시장은 건설을 한번 시작하면은 100일 안에 끝냅니다. 예, 들었습니다. 네네. 100일 안에 끝내야 되는 정도로 속도전. 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이제 두 번째가 사실 핵심인데 도시는 선이다라고 표현. 그러니까 연결이 되지 않으면 도시는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도로를 엄청나게 깔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다 공사판이었던 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로를 깔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고가도로를 처음으로 깔기 시작을 네. 합니다. 고가도로를 깔고 지하도로를 뚫고요. 예. 터널을 뚫습니다. 그렇게 네. 다 연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강변북로를 깝니다. 네. 그러니까 1966년부터 강변북로가 김포공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워커힐 호텔 있는 쪽까지 강변 1로, 2로, 3로, 4로, 5로, 6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예. 깔게 되거든요. 그때는 참고로 유료 도로였습니다. 돈 내고 타는 도로를 일단 쭉 깔게 되고 강변북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을 하게 돼요. 뭐예요? 그게 이제 공유수면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사실 공유수면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다 알고 있었는데 우연히 하나 발견을 하게 되는 게 여기에 도로를 깔아도 땅이 생기네. 생기네? 예. 라고 하는 걸 경험을 한 거죠. 강변북로를. 어디에 도로를 깔았더니 땅이 어디에 생겼나요? 가장 대표적인 땅은 사실 동부이촌동. 동부 이촌동이. 네. 그럼 거기는 원래 땅이 아니라 물이었다가 땅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 이제 사실 그 강수욕장. 강수욕장. 네. 거기 이제 강수욕하는 곳이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땅이었었는데 거기 앞쪽으로 지금 동부이촌동 앞쪽으로 강변북로 지나가잖아요. 예. 거기를 이렇게 쭉 만들어 봤더니 참고로 강변북로는요. 땅 옆에다가 이렇게 건설한 게 아닙니다. 예. 강변북로는 긴 다리예요. 긴 다리예요. 그 옆에 그냥 다리 싹 네. 만들듯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근데 다리를 만들었더니 자연스럽게 제방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안쪽도 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강변북로를 오다니면서는 사람들이 여기 원래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도로를 지었다고 생각하시는데 다리를 만들었더니 안쪽에 땅이 생겨서 땅 끝으로 북로가 된 거죠. 예. 그랬었던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러면은 땅의 주인이 누군가 국가 거잖아요. 예. 그랬더니 공짜 땅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른 데다가도 또 한번 해보면 되겠네. 하면 되겠네라고 해가지고 만드는 곳이 이제 여의도. 여의도요. 네. 여의도는 사실 예전에 비가 오면은 지금의 순복음교회 근처에 예. 조그마한 그 나무 근처로 한 100여 평 정도를 제외한 다 잠기는 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한번 다리를 또 제방을 한번 쌓아볼까라고 예. 해서 이제 윤중로를 예. 이렇게 만들게 되고 거기가 이제 여의도라고 하는 땅이 이제 비가 와도 잠기지 않는 땅이
된 생긴 거죠. 거군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그러면은 국가 땅이 된 거니 예. 여기에다가도 뭘 하나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어찌 보면 김현옥 시장은 도시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일단 서로 연결하고 네. 도시개발할 건자재를 보내고 건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깔았는데 어라 도화지가 더 커졌네 그렇죠. 하게 된 그런 네. 상황이 된 거군요. 그러면 이렇게 쭉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처음에 도로 깔고 네. 그다음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둔 게 뭡니까? 앞으로도 많은 걸 할 텐데 오늘 세운상가가 좀 궁금해서요. 네네네네. 세운상가 개발 계획이 도남은 태계로 재개발이라 그래서 네. 해방 이후 있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 재개발입니다. 도심지 개발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돈이 없어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게 원래 여기에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여기에 땅은 공원 용지입니다. 원래 땅의 개념은 이 국가에서 이 땅은 뭐야라고 했을 때에 이 땅을 용지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는 공원이었어요. 공원. 그런데 왜 서울 도심 한복판에 공원이 있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왜 공원이냐면 여기는 일제 시기에 네. 일제 강점기 시절에 방공호를 만들려고 했었던 땅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1940년대 후반이 그러니까 44년 45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네. 되면은 도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쿄 대공습이라 그래서 불에 타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경성으로까지도 혹시 미군이 폭격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 방공호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네. 필요하거든요. 방공호 역할은 숨는 것도 숨는 거지만 불이 났을 때 옆 동네로 번지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심 한가운데에 원래 있었던 집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왼쪽이 불이 타면 오른쪽 그 동묘 쪽으로는 불이 번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그 허물어 놨었던 땅인데 여기에 해방 이후가 되면은 여기가 공원 용지로 되어 있는 땅이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그냥 손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무허가 건물. 그래서 여기가 무허가 판자촌들이 질비해 있었던 곳이었고 그럼 여기를 좀 새로운 도시의 어떤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추진됐었던 게 이제 도남은 태계로 재개발 사업이 되는 거죠. 예.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서울의 꼴이라는 게 자연 발생적이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설정된 것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세운상가를 네네. 비롯해서 이것도 또 중요한 또 그렇죠. 하나를 배울 수 있는 게 있었던 네.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산불뿐만 아니라 화재에 대한 이슈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런던 대화재라든가 세계적인 목조 건물들 많거나 아니면 무허 건물 많을 때는 화재가 옆으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화재 나온 다음에 그 땅을 대부분 말씀 주신 것처럼 공원화하거든요. 아하, 네. 옆으로 퍼지지 못하게. 네네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는 줄 알았더니 세운상가가 네. 그런 목적을 가지려고 했던 거였네요. 세운상가뿐만 아니라 이 시절의 지도를 한번 이렇게 쭉 서울시에서 그때는 이제 경성이죠. 네. 경성부에서 마련한 지도가 있어요. 용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네. 그러면 되게 이상해요. 네. 왜냐하면 도심 중간중간에 공원이 정말 많습니다. 옛날에 명동 을지로 쪽도 네. 공원 하나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명동공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없어졌지만. 네네. 자, 그렇다면 그 이후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여기만 무허가는 아닙니다. 예. 이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무허가 판자촌, 이제 땡땡치고 판자촌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판자촌이라고 되어 있지만 판자촌이 아닌 데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런 거죠. 이제 국가에서 일단 뭔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집들을 사람들이 거기다 짓고 살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근데 뭐 한 10년 정도 지나도 나가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렇죠. 게다가 거기에다가 그 딱지를 붙이거든요. 예. 딱지를 붙인다는 게 이제 그 무슨 무슨 통 이렇게 주소지를 줘요. 네. 그리고 상하수도를 깔아줍니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여기 그냥 살아도 되네. 계속 살아도 되네라고 하면 굳이 판자로 짓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양옥집을 짓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거기에 토지주는 아니지만 지주는 아니지만 가옥주 정도로는 행세를 하면서 이제 살 수 있었던 거죠. 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선 거기는 아무튼 무허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세운상가가 들어서는 이제 도남은 태계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양옥집으로 지어지기보다는 여기가 주로 예전에는 종삼이라고
불리던 곳이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그 사창가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창가 중심으로 이렇게 쭉 그 무허가 판자촌들이 있었던 곳인데 예. 여기를 재개발로 시작하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도 사실 그 개발하기에 가장 좀 좋고 예. 그다음에 땅값이 비싼 데들의 특징이라면 어디일까요? 우리 경제학을 또 전공하신 원래 지난 시간에도 말씀 주셨던 원래 땅 주인이 없었던 거 네. 개간하거나 네. 개척해서 땅이 드러난 걸 저희는 영순위로 꼽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때 1순위로 꼽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예. 그런 곳들 중에서도 예. 1순위로 꼽았던 거는 직주 근접. 아. 네. 당연히 이제 종로, 을지로, 강화문 여기가 당시에 이제 강남 개발이 되기 전이니까 네. 여기가 직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이 공사하는 곳도 많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노동자가 필요했었던 거죠. 네. 근데 이 노동자를 이 주변에서 살아야 할 노동자가 누굴까라고 서울시가 생각했을 때는 저소득층은 아니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그 도남문 태계로 정확히는 도남문 태계로 재개발을 할 때는 이 공간에 조금 그래도 그럴싸한 건물을 지어서 네. 중산층 이상이 좀 사는 동네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강남도 없고 그렇죠. 서울의 가장 중심지 네. 도심지는 사대문 근처인 여기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세민들을 네. 어떻게 보면 시내 한복판에 네. 살게 한다 그런 생각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1966년이 되면 이 네. 기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김현욱 서울시장이 66년에 서울시장으로 부임하고 처음으로 국회에 가서 이때는 이제 서울시장이 국회에 가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도 아마 서울시장은 국무위원 중에 하나일 예,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올 한 해 서울시는 이렇게 개발할 것이고 뭐 주택은 이렇게 지을 것이고 지금 서울이 10,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주택 개발의 방향성을 정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할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표를 하나 해요. 예. 앞으로 서울시는 두 개의 층위로 나누겠습니다. 서울 시민을 네. 하나는 중산층, 하나는 서민. 어. 근데 이게 사실 난리가 그렇죠. 나거든요. 지금 들어도 황당한데.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말은 중산층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개발 정책의 중요한 그 일군으로 두겠다라고 하는 선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을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산층들을 중심으로 먼저 서울시에서 도시개발을 할 텐데 이들이 살 곳이 필요하니까 이 살 곳들을 우리가 만들어 줄게. 네. 라고 하는 정책을 시작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선두에 서 있었던 게 이제 세운상가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운상가는 우리가 세운상가에 물건 사러 갔던 곳으로 기억하는데 네네네. 그럼 초기 기획했을 때는 여긴 주거 공간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네. 세운상가를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주거 공간입니다. 그래요? 지금도 여기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주상복합이에요. 예. 물론 주상복합 아파트의 역사를 또 쭉 얘기하면은 아주 예전부터 있긴 있었습니다만 1960년대 들어오면서 서울시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좀 짓기 시작하거든요. 예. 이 세운상가 근처에 또 유명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죠. 혹시 낙원상가? 맞습니다. 지금도 낙원상가는 굉장히 유명한 주상복합 그렇죠. 아파트입니다. 예. 위로 가면 이제 주상복합이고 네. 사실 이 시절에 만들어졌었던 주상복합 아파트가 진짜 주상복합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최근에 우리 인식 속에 있는 주상복합의 원조라 그러면 타워팰리스잖아요. 그렇죠. 2000년대 들어서. 네, 60층 막 이상으로 네. 돼 있고. 근데 막상 상가 시설은 지하 뭐 한 1, 2층이랑 지상 2, 3층에서 끝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주상복합은 아닙니다. 원래 주상복합이라고 하면 예.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모든 생활을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생활이라고 하는 건 직장도 포함되는 거죠. 직장마저도. 네. 그러니까 위아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직장 생활도 여기서 하고 그다음 근처에 어떤 그런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세운상가 기획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민간 자본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셉니다. 이때 66년인데요. 예. 민간 자본 20억. 20억. 20여억이니까 훨씬 예. 더 큰 규모였겠죠. 예. 이 정도로 고층 아파트로 짓겠다라고 했지만 문제가 됐었던 게 이 정도 규모의
20억 원 정도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도남원에서 태계로까지 거대한 건축물로 만들 수 있는 건설회사는 이때 당시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 예. 건설 업체들 뭐 여기서 기업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현대, 뭐 동아, 뭐 대림 예. 그런 큰 건설 업체들은 사실 강남 개발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70년대 중반 정도가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이고 예. 이미 이전에 그 60년대에는 그런 건설 업체는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구를 쪼갭니다. 예. 지구를 쪼갠 다음에 분할해 가지고 민간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서로 속셈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런 주상 복합 아파트보다 예. 우리 지구는 호텔로 좀 바꾸고 싶은데 예. 라고 해가지고 지금 호텔도 있거든요. 거기. 지금 풍전 쪽으로 넘어가면 거기 예. 호텔도 있고 또 누구는 나는 아파트랑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상가로만 하고 싶은데 예. 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서 개발 계획 자체가 통일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때 이 개발 계획을 애초에 담당했었던 사람이 이제 김수근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그 건축가, 예. 건축가 겸 사실 도시 계획가기도 예. 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통째로 개발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중 도보라 그래서 네. 밑에는 차가 다니고 예. 위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예. 걸어 다니는데 같이 정원도 이렇게 갖고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 도남원에서 태계로까지가 차량으로 온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도보로도 온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개발 계획을 세워놨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최첨단 엄청난 그림과 똑같네요. 거죠. 엄청난 거죠. 이야. 이거 그 그림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예. 이때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그 보면은 무슨 미래 도시처럼 와. 이렇게 개발 계획을 쫙 해놨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분할을 하게 되고 서로 좀 생각하는 바들이 건설 업체들마다 달라지게 되고 예. 그러면서 도보가 중간중간에 끊겨지게 돼요. 지금 혹시 세운상가 가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도 가봤죠. 예. 약간 리모델링해서 좋아지긴 맞습니다. 했는데 예. 그 전에는 솔직히 네. 우리나라 중심부에 있을 건물은 이제 아니다 느낌이 맞습니다.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원래대로만 됐으면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예.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도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육교처럼 위로 올라갔다가 예. 내려갔다가 건널목을 건너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불편하게. 예.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계획되진 않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서 개발 계획이 그 추진이 되게 되고 완성을 딱 해놨더니 처음에 예. 이제 69년, 70년 요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과 같은 건물로 홍보는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상 가보면 거기가 그렇게 막 그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70년대 중반 정도가 되면은 세운상가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뭐라 불러요? 흉물이라고 불러요. 대놓고 얘기하는구나. 네, 도심지의 흉물이라고 예. 불리게 되면서 뭔가 이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는 건물과 같은 이미지들이 70년대부터 조금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사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을 사랑하는 많은 도시 계획학자들이 네. 낙원상가와 세운상가는 이제 21세기 서울의 모습과는 맞지 않아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 많이 하시던데 네. 야 70년대부터 벌써 후흉물이라고 네. 불렀군요. 근데 갑자기 궁금했어요. 네. 세운상가 말고도 서울에 여기저기 예전엔 공원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 공원들은 뭐 어떻게 하나씩 없어진 거예요. 대표적으로 명동에 공원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서울 도심의 이제 소개공지대로 이제 중간중간을 뻥뻥 뚫어놓고 공원이라고 부르기만 한 거예요. 예. 사실은 공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 원래 여기에는 건물을 헌 다음에 거기 안에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방공으로 숨을 수 있는 네. 곳을 곳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숲풀처럼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했지만 네.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습니다. 요런 정도로 완벽하게 방공호가 완성되어 있었던 곳을 한번 구경 가보고 싶으시면은 남산공원 한번 가보시면 돼요. 남산공원. 남산공원에 지금 그 안중근 기념관 있고 네. 그 왼쪽으로 쭉 케이블카 올라가는 그쪽으로 위로 쭉 올라가면은 거기가 원래 이제 그 조선 신궁이 있던 자리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이 방공호가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공호가 아직 예, 남아 있거든요. 원래 다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름만 공원 용지고 사실은 건물이 그냥 허물어져 있는 상태로 네. 불만 옮겨붙지 않게만 해놨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 이제 무허가 판자촌들이 생겨났었던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원래 이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도시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예. 이게 민간 합작이거든요. 관이 주도를 하지만 여기에 이제 그 도시 계획 관련된 연구자들도 이제 같이 초청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몇 명 오고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해야지 여기를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가가 확정이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이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있는 이 공원이라고 불리는 데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예. 했을 때 몇몇 그 이제 연구자분들은 선진국 가봐라. 도심에도 공원들 다 있다. 예. 그러면 여기를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 그럼 아니 어린이 그 놀이터 뭐 이런 걸로라도 바꿔라. 그런 식으로 공원화를 해야 앞으로 서울도 이제 선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네. 무시됩니다. 그렇게 할 지금 여유가 없거든요. 지금 사람 살 공간도 없는데 계속 넘어오니까. 도심에 무슨 네. 그런 거를 하겠어라고 네. 해서 이 공원 용지들을 대표적으로 그 주거 용지로 바꾸는 사업 중에 하나가 시민 아파트 사업인 겁니다. 시민 아파트 사업. 그거 너무 좋잖아요. 예. 도심지에 있고 여기에 노동자들이 들어가야 되고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냥 쫓아낸다라고 하는 구실이 아니라 예. 너네들도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시민 아파트 건설 계획으로 좀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명동공원, 그 당시 네. 또 동대문도 공원이 네네,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런 데들의 상당수가 네. 주거 용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주거 용지로 바꾸려고 했었던 게 시민 아파트고요. 네. 실제로 시민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지어집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시민 아파트가 만들어져야 하는 목적이 도심지의 노동력을 여기다 옮기고 그다음에 원래 살고 있었던 무허가 판자촌 주민들도 함께 살 수 있게 만드는 거다라고 네. 하는 취지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가 땅값이 비싼 데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여기는 한 번 팔 수 있게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원주민들한테 딱지를 팔 수 있게 해줘요. 예. 근데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딱지를 팔고 나가게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시민 아파트가 완공된 건물 그대로의 모습을 네. 지금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럼 좀 이상하실 거예요. 왜요? 이게 완공이라고? 짓다 만 거예요? 짓다 만 것처럼 해놓고 완공이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입주자들한테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해요. 그 창문 달고 네. 부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놓는다거나 예. 일단 도배장판 예. 그다음에 안에 타일 예. 그다음 화장실에 들어갈 물건들 음. 싹 다 들어가는 사람이 마련해야 됩니다. 약간 이건 국가가 사기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근데 이제 중산층 정도로 불릴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감당은 돼요. 네. 그런데 여기 원래 살고 있었던 저소득층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엄두가 안 납니다. 예. 일단 이 시절에 월급이 10,000원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여기 인테리어 비용이 막 4-5만 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월에 벌 수 있는 것들 하나도 떼지 않고 버는 게 10,000원이 채 안 되는데 네. 4-5만 원을 갖다가 여기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대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들어갈 때 입주비를 또 따로 냅니다. 그리고 여기 공동 또 운영금이라 그래서 매달 또 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네. 진짜 이 영세민들을 그 배려하는 정책 같지가 않네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딱지를 이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고 그분들은 외곽으로 나가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중산층이었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아파트들이 이제 시민 아파트, 도심에 있는 시민 아파트들, 이제 금화 아파트나 아니면 지금 제일 유명한 시민 아파트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회원 시민 아파트라고 네. 예전에 그 MBC 무한도전이라고 네. 하는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한번 특집 프로그램 하나 한 적이 예. 있었거든요. 예. 거기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도 조금 낙후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거기 회원동이니까 도심으로 출퇴근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걸어도 예.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거기 어느 정도 살았었던 아파트였었던 거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서울 한복판에 네. 무허가 판자촌 등에 가까운 주거 환경에서 영세민들이 살고 있던 상황을 재개발로 개선해서 네. 중산층이 사는 그래도 그럴싸한 공간으로 바꾼 이 정책, 네. 이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결과적으로 일단 실패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다들 이제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와우 아파트라고 알죠. 그게 이제 시민 아파트였거든요. 예. 근데 와우 시민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부실 공사가 이제 제 1번인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회원 아파트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 그 공원화가 되려고 했었던 곳들의 많은 부분은 명동은 조금 예외적이긴 예. 합니다만 공원화로 계획돼 있었던 그 일제시대 때 공원 용지로 되어 있었던 곳들은 보면은 비탈길이 많아요. 어느 정도 언덕이랑 산을 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집안이 땅땅한 황항암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깊게 파고 내려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네. 그런데 비탈길이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부실공사로 일단 지었다는 거. 그러다 네. 보니까 당연히 튼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애초에 여기에 원래 계획상 들어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네. 영세민이잖아요. 네. 서민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세간살이를 한번 조사합니다. 네. 몇 킬로 정도 나가지? 이들은 몇 킬로 정도의 세간살이를 갖고 있나? 아. 봤더니 영세민들이 갖고 있었던 거 원래 판자촌 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뭐가 짐들이라고 있겠어요. 해봐야 그렇죠. 옷가지 정도 좀 있고 네. 가구라고 해봐야 약간 간이 가구들 좀 있고 천으로 된 거 그런 거. 그렇죠. 네. 그 정도로 계산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 중산층이잖아요. 하중 문제가 있었구나. 하중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열 몇 배가 차이가 나요. 하중이.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부실공사인데 하중도 말도 안 되게 계산을 했고 비탈길에 지어지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예. 이 시민 아파트 개발 계획 자체가 전면 백지화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서울시는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라는 예. 걸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부터는 과감하게 나갑니다. 네. 영세민의 그 어떤 그런 주거권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간다. 아. 야, 여기는 중산층이 사는 도시로 만들 거고 서울은 비싼 아파트들을 지을 건데 이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어? 그럼 서울 시민이고 그들이 곧 중산층이야. 라고 하는 걸로 아예 개발 계획 방향성 자체를 고정화 시켜버려요. 예. 그리고 만들어지는 아파트들이 이제 시형 아파트. 시형 아파트. 가장 대표적으로 여의도에 있었던 예. 여의도 시형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남아있는 아파트 중에 중산 아파트라고 불리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게 원래 이름은 중산층 아파트입니다. 아. 그건 그런 층 의미군요. 빼고 예. 중산 아파트라고 불리는 아파트들이 몇 가지가 남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애초에 아파트는 중산층들이 들어가는 걸로 이제 만들 거야라고 하는 정책 방향성을 아예 틀어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삼아 크게 한번 중산층들을 몰아놓고 살아갈 수 있는 동대로 만드는 게 여의도, 동부이촌동, 강남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세운상과 하나를 통해서요. 네. 서울의 초기 도시 계획에서 네. 어디에 주안점을 뒀었고 왜 어떤 방식으로 초기에는 기획을 했었는지 네.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세운상가 얘기로 네. 한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운상가 어떻게 보면 무허가 판자촌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자 상업지구로 네. 만들어 보자. 그렇지만 자칫 잘못해서 중산층 이상만 사는 공간이 돼버리는 게 초창기 기획이었는데 네. 그것도 원활하게 되지 못했고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도 어떤 역사적 유물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허물고 네. 뭐 다시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동네 근처에 상권 활성화하려면 도대체 이 세운상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거라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세운상가가 그 반짝 한 70년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반짝 예. 근대화의 상징으로 홍보되던 때들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이 동네랑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것도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 서울시의 개발 방향성이 강남 여의도 동부이촌동으로 바뀌면서 네. 이제 더 이상 강북은 네. 개발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아. 이게 76년 이후로 강북 개발 자체는 전면적으로 금지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운 상가만 70년 정도에 완공이 된 거고요. 그 주변은 여전히 무어간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그게 어울리겠습니까? 그렇네요. 이상하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지을 때도 원래 계획이랑은 조금 엇나가게 지어지기도 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상태로 둥그렇게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지점토처럼 크게 우뚝 솟아있거든요. 예. 이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 80년대로 넘어가면은 거기가 약간 뭐 세운상가 가면 탱크도 만들어준다고 여기에 이제 전자제품들이나 이런 것들 사고 파는 데로 조금 변모가 되기도 하고 예. 그것마저도 90년대가 되면은 용산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렇죠. 전자상가가 아예 예. 90년대 이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면은 어떤 공간이지? 예. 그럼 뭐 사람이 살기는 하고 여기에 뭐 전자제품까지도 아니고 요즘에 팔고 있는 것들을 보면 다 그런 어떤 세공품들 조금 팔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네온 사인 예, 이런 예. 거 업체들 이렇게 쭉 있고 이 정도인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걸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때 여기를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만들면서 청년 네. 기업인들을 여기 입주시켜가지고 여기를 스타트업. 어떻게든 좀 진흥시켜보자라고 했었던 건데 사실 주변은 이미 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거기 강북이 거의 처음 재개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주변은. 네. 근데 거기가 재개발이 돼서 지금 아파트들이 만들어진다면 세운상가도 결정을 해야 될 시기는 된 것 같아요. 이거를 거기와 어울리는 공간으로 또 변화를 시킬 건지 네. 아니면 이거를 남겨두더라도 네. 그러면 여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는 네.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은 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때지 않나 하는 시점은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사실 낙원상가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겠네요. 네. 네. 오늘도 아주 너무 재밌게 서울의 변천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원쌤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